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흔히 콩깍지가 씌었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 모든 중심이 그 사람으로 돌아가고 오로지 그 사람 말만 들리고 그 사람 얼굴만 보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는 사랑이라는 게 평생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사랑을 할 수 없는 결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어릴 적 교통사고로 귀를 심하게 다쳐 8살 이후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고 싶은 욕구는 가득한데 듣고 말하지 못해 늘 혼자 소갈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하늘을 참 원망했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지.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놀 때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전 늘 외톨이였고 학창시절에는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기억은 제게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2002년 월드컵 때 모두들 붉은 악마가 되어 선수들을 응원했었죠.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월드컵에 집중해 있을 때 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소리로 응원하는지 듣지 못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같이 듣고 웃는데 저만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외로운 시절을 보내던 중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 너무 사랑했고 절 너무나도 아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과의 인연은 악연이었고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제 바람을 철저하게 부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 시절.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지만 전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종종 악몽을 꿉니다. 이 악몽 같은 기억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 글을 쓰게 됐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짓사랑으로 무너진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8살 교통사고 이후 저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트럭이 신호위반을 해 전 크게 다쳤고 귀에 큰 손상을 입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 엄마 아빠는 제 귀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귀를 수술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은 그냥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는 저만의 생활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 특수교육을 전공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수어였고 들리지도 않으니 말도 어눌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매주 청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가 그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저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뚫리는 듯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힐링을 하고 오는 느낌이었죠. 고은 씨,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은 씨가 와서 너무 좋대요. 정말요? 저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원장님 덕분입니다. 참, 내일부터 우리 센터랑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올 거예요. 고은 씨가 잘 안내해 줄래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고은 씨는 잘 해낼 거예요. 잘 부탁해요. 비장애인들과 한 달을 같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저만의 힐링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저는 또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평소처럼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재활센터와 컨소시엄을 맺는 기업에서 직장인 10명이 저희 센터에서 매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에게 말벗도 해주고 이곳저곳 센터 수리도 해주며 그들도 장애인들과 날이 갈수록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솔직히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고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다 점자책 읽는 방법과 수어에 대한 교육을 그들에게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첫 수업 시간,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햇살 좋은 날이었는데 창가에 앉아 햇볕이 웃어준 건지 그의 미소가 햇볕처럼 환했던 건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는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와 그들이 읽고 쓰는 점자까지 저는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가끔 소통이 잘 안 되긴 했지만 서로서로 이해해가며 해가니 수업은 꽤나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센터 마당에 있는 그네를 타고 점자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책 위에 예쁜 들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누구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그 햇살남, 그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업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선물. 선물? 말할 줄 아네요? 그래요, 선물. 선생님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에요. 저는 수어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면서 이성이 제 손을 잡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운동화. 운동화끈 풀어줬어요. 잠깐만요. 그는 제 운동화끈을 아주 단단히 메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벽을 치고 제 인생에는 이성과의 사랑이란 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이 남자 정말 욕심이 날 정도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저 최동우 이름 기억해 주세요. 고은 선생님. 동우씨. 꼭 인어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한다.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고 소리쳐 말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가 정말 기적이 있다면 이 마법이 빨리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그는 쉬는 시간마다 저와 대화를 하려고 늘 절 찾아왔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점자로 찍어서 저에게 그 음악을 손으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당신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못 들어요. 소리를 들 수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귀가 되어줄게요. 걱정 마요, 고은씨. 정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적막하는 세상의 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야야야, 내 말이 맞지? 응?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아직은 기다려야지. 내가 거길 갔었어야 했는데 이 나쁜 놈을 보내가지고. 이미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 계획대로 말이야. 아마 정 회장 자기 딸 데려간다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걸? 부럽다 최동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일 그르친다. 이야기하고 나도 이 지겨운 회사 떠야지. 지긋지긋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완전히 그에게 콩깍지가 씌어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고은아, 난 네가 들리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그래서 난 널 사랑하려고 해. 허락해 줄래? 그는 서툰 수어로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가 전하는 손길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당신에게 난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넌 내 운명이야. 고나, 난 널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을 받아줘. 전 당장이라도 그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게 사랑은 욕심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전 그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재활센터 봉사를 잠시 쉬게 되었죠. 한 보름이 지났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제 방으로 올라와 큰일이 났다며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제 집 앞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놀라서 밖으로 나오셨죠. 아니,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 앞에 이러고 있어요? 아버님, 저는 고은이를 사랑하는 최동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은이를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데 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누르지 못하고 여기서 고은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은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고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친정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빠는 동우 씨의 노력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절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날 이후 저희는 양가 집안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을 위해 아빠 회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후 남편은 연봉도 높아졌고 예전과는 뭔가 다른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갔죠. 시집을 오자마자 저희는 시어머니와 당분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딸처럼 예쁘게 대해주셨고 남편에게 수어를 배워서 저에게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환대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행복은 무슨. 엄마 역겨워. 안 하던 짓 좀 하지 마. 적당히 해. 아유, 이거 사. 저 병신이 입모양 보면 안다잖아. 아, 그러니까 입 조심해. 알겠어? 독심술 써야겠네. 아휴, 앞으로 엄마랑 오빠 하는 거 보고 사는 거 생각하니까 속이 울렁거려.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절 식구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까요?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어로 무엇이든 저와 소통하려고 했었습니다. 저기 아가, 사돈은 부동산 많지? 저는 몰라요. 아니, 집, 공장, 땅, 이런 거 많지? 몰라요. 아휴, 저 키머거리 병신. 정말 있는 집 딸 맞아? 엄마, 내가 저 병신이라도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저 병신이 뭘 알겠어.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숨만 쉬는 거지. 밥? 아가씨 배 고파?
아니, 언니 배고플까봐 내 걱정 마요. 우와, 엄마, 나 식은땀 난 거 봐. 밥이라고 했다고 알아듣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저 병신 앞에선 그냥 웃어. 입 크게 벌리지 말고 말해. 늘 저와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라서 전 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을 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독심술은 제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죠. 엄마, 나 저 병신밥에다가 소금 좀 뿌렸어. 아휴, 저게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소금으로 되겠냐? 독이라도 있으면 당장 뿌렸겠다. 아휴, 가서 밥이나 먹자. 전 제 밥에 소금을 뿌린 사실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제 입맛이 잘못된 건지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밥을 뱉어버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밥을 보란듯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니, 왜? 맛 없어? 우린 맛있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식성이 까다롭네. 엄마, 저 병신 표정 좀 봐. 완전 썩었어. 다음에는 흑미밥 해다가 모래를 확 뿌려야지. 그것도 볼만하겠다. 둘은 저와는 달리 밥을 맛있게 먹으며 제가 알아볼 수 없도록 입모양을 작게 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절 보고 깔깔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왜 이런 장난을 쳤냐고 묻고 싶었지만 수어는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낀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수어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을 붙들고 너무 속상하다고 울면서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짜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입모양을 봤습니다. 등신 같은 게 꼴값을 떠네. 열받아. 여보, 뭐라고? 그냥 네가 이해하라고. 알겠어? 속 터져. 집에 들어오기 싫다 진짜. 남편은 이해하라는 말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본 햇살남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더 깊은 정막에 빠진 것처럼 저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남편의 출근 준비를 해주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혼 초 잠깐뿐이었고 제가 넥타이를 매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은 이제 무슨 벌레 보듯 제 손이 닿는 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받아주니까 완전 기어오르네. 분수를 알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수어도 쓰지 않았고 그냥 표정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네가 싫다라고 말이죠. 정말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던 사람이 이제 저라서 안 된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저는 날이 갈수록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밥을 먹든 말든 식구들은 신경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더군요. 전 부엌으로 가 밥을 차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제 밥을 차려주겠다며 저는 앉아만 있으라는 겁니다. 전 또 왜 이러나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 한 식탁에 앉아 제가 밥을 먹는 것을 턱을 괴고 쳐다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는데 마치 그 웃음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사자와도 같았죠.
결국 저는 그들의 웃음이 무슨 의미였는지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맛있어? 네. 밥은 진짜 잘 처먹는단 말이야. 야, 조용히 해. 네가 이야기해. 난 손으로 이러는 거 이상해. 네가 잘하잖아. 해봐. 고은아. 응? 장인어른, 돈, 사업, 자기가 잘 알지? 나 몰라. 그럼 네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봐. 용인 별장, 그리고 경기도 땅,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 그니까 이거 돈, 너네 집에 얼마 있어? 전 그동안 저와 수어로 소통하지 않던 남편이 돈이라는 수어를 제 눈에 들이대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절 그냥 돈으로 본 것입니다. 전 아주 똑똑히 그들에게 제 손짓으로 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부모님이 노력해서 일구신 겁니다. 전 부모님 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중책을 맡기고 연봉을 올려준 것은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유, 저거 뭐라는 거야? 내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래. 언니, 내 입 봐요, 내 입. 내가 시집도 가야 하고 취업도 안 되고 커피숍을 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언니 집은 부자잖아. 돈. 세 사람에게 모두 돈이 필요한 이유는 참 가지가지였습니다. 신우이는 취업하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하고, 남편은 아버지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병신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돈 하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친정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친정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시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나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날 다시 이해하고 인정해주겠지라는 아주 꿈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자꾸 돈을 갈구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절 아주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쇼핑을 가자며 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웬일로 저와 외출을 하자고 하는지 의아했죠. 역시나 예상대로 시누이는 절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더군요. 언니 카드 오케이? 엄마, 저거 지 카드 쓴다고 저번처럼 손으로 오만 소리 다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병신. 다시 한 번만 깨춤 쳐봐라. 내가 손모가지를 그냥. 엄마. 아직 카드 안 받았어. 컴다운. 언니, 엄마, 나 카드 결제일 다 됐어요. 한도 없어. 그래서 언니 카드 오케이? 그래요. 제가 카드를 내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룰루랄라 외출 준비를 했고, 절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코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오케이? 그래. 요거 마셔. 요거 마시고 도착할 때까지 푹 자.
전 시어머니가 직접 갈아 만든 주스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스를 마시니 노곤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집 앞이었고 오전에 나갔는데 밤이 다 돼 차에서 일어난 겁니다. 차에서 얼마나 떨었던지 온몸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지 휴대폰을 보는데 시간은 밤 12시. 카드 사용 내역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한도 초과. 그들은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제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에 잠이 든 채로 내버려둔 뒤 제 카드로 쇼핑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나에게 왜 이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젠 그런 한계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이 집에 데려온 남편, 그리고 환대해주던 시어머니, 또 매일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시누이,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꽁꽁 언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고 절 기다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릴 거라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파하는 저를 본체만 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뒤 시누이가 절 깨웠습니다. 전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가 아파서 제 방에 온 줄 알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한도 초과 알아? 이거 한도 상향해. 오케이? 나 어제 못 산 거 있어. 오늘까지 오케이? 오케이는 무슨 오케이? 전 저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다가 돈 못 준다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잠시라도 전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전 감기 몸살이 심해 친정에 다녀온다고 이야기했고 가방을 급히 싸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전 친정에 오자마자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병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뇌 손상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수술이 이젠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듣고 저는 인공와우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뚜렷하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좋아질 거고 또 너무 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귀에 더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제일 걱정인 건 현재 환자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5시간이라는 수술을 견딜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전 꼭 해야만 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 바람이 통한 걸까요? 저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수술 날짜를 잡고 그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사실 전신 마취에다가 장장 5시간이라는 수술 시간을 견디려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늘 내 귀에 닿는 소리들이 날 깨우고 날 웃게 하며 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요. 하지만 지금 이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기에 앞서 남편과 시댁 인간들의 복수를 위해 수술을 결심했다는 제 자신이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또 얼마나 절망감에 빠질지 두려웠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2주 동안 저는 붕대를 감고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시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딸 어릴 때 아빠 목소리 기억나지? 이제는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도 늙었다. 이제 우리 딸 목소리 제대로 듣고 아빠도 우리 딸한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아가는 동안 많이 들려줄게. 수술 잘 견뎌줘서 고맙다, 우리 딸.
아빠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편이 되어주실 거죠? 물론이지. 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님 가고 싶은 데라도? 아니요, 아빠. 제가 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빠는 제 편이 꼭 되어주세요. 꼭이요. 무슨 일인데? 아유, 아빠 걱정되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곧. 그리고 저 수술 받은 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남편이랑 시댁에요. 아니, 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그동안 제가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셨을 건데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그럼아. 얼른 쉬어.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생생한 아빠의 목소리로. 전 2주 동안 감고 있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붕대를 푸니 세상의 소리는 더 환하게 들렸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보청기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귀에 표시가 나요. 그 점은 알아두시고 당분간은 절대 충격을 받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수술한 건 꿈에도 모르고 제가 들어오니 늘 그랬듯 절 지나가는 똥개 보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 다녀왔다고 가볍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절 순간 얼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거 왜 친정 간 거야? 에휴, 감기 몸살 났다고 유난을 떨잖아. 아이고, 꼴 보기도 싫고 네 마음대로 하라 했지 뭐. 기머거리 등신인데 뭔 말을 하고 뭘 듣겠어. 그냥 친정 가고 싶어서 머리 쓴 거지. 에휴, 차라리 잘 됐지 뭐. 저거 눈앞에 없으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 저 병신 같은 거 돈만 없었으면 당장 쫓아낼 텐데. 아휴, 답답해 죽겠어. 저는 뒤돌아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 그들이 말하는 기머거리 병신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절 보고 병신이라고 한 줄 모르고 변신이라는 말로 알아들었지 뭡니까? 앞으로 저들이 하는 악독한 말들을 제대로 들을 걸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예전처럼 저녁을 먹고 전 과일을 깎아서 거실로 갔습니다. 전 과일을 하나 포크에 꽂아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아휴, 얘는 자꾸 나보고 어머니라 그랬다가 어머니라고 그랬다가 아주 치멋대로야. 야, 안 들리면 저렇게 말해도 되냐?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휴, 너도 드세요. 응? 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완전 웃겨. 처먹으라고 하니 맛있게 먹겠대. 정말 볼 때마다 웃겨. 그만 웃어. 자꾸 웃으니까 우리 입모양 보는 것 같잖아. 난 너 그럴 때마다 조마조마해 죽겠어. 그나저나 너 일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일? 저는 일이라는 말에 준비해뒀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사람 죽이는 게 쉽나 어디. 저거 보험은 빵빵하게 들었을 거 아니야. 저거 죽으면 다 오빠한테 가는 거지. 그렇지. 아이고, 요새 저 병신 보험 든다고 정신이 없어. 갑자기 죽으면 이상하잖아. 좀 기간을 두고 죽이든 말든 해야지. 그니까 말할 때마다 돈 내놓으면 이런 일이 생겨? 자업자득이야. 돈 이야기만 하면 난리를 치니. 있는 것들이 더해. 그리고 병신 같은 것들이 뭐라 하면 죽자고 덤벼든다니까. 엄마 슈슈. 그 입 좀. 그리고 오빠 너 혼자 들고 튀면 죽는다. 알지?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침을 흘려.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면 가만히 있어. 계획이 다 있으니까. 어떨 땐 그냥 종이에다 휘갈겨 써서 어서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쓰고 싶다니까. 저 물건만 보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 아휴, 아휴, 나도 이러다 귀머거리 병신 되겠다. 아휴. 시댁 식구들이 말한 일이란 절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 잘 죽여서 사고사로 위장할 건지 이제껏 온통 그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날 속이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전 이것들의 목소리를 듣자 복수심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주 편하게 절 죽일 계획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 사고사 1억 죽으면 통장에 그대로 꽂아준다니까.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저거 데리고 멀리 나갈 거야. 수면제 준비해서 재우고 음주운전으로 위장하면 돼. 뭐? 의심? 아, 내가 그런 것도 준비 안 했을까봐 유서 벌써 딱 준비해놨지. 귀머거리 병신으로 더 이상 살기 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남편한테 미안하다. 어때, 죽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래 알았어. 주말에 보자. 오케이. 남편은 누군가와 일을 도모해 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전 그걸 녹음했고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왜? 나 죽어서 뭐? 죽어서도 나 사랑하냐고. 아이, 웬 쓸데없는 소리야. 잠이나 쳐자. 아, 진짜. 간 떨어질 뻔했네. 쳐자. 잘 자란 말이 아니라 처자라고 늘 남편은 말해왔던 겁니다. 애초부터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내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도 제 계획을 빨리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전 아주 일찍 일어나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저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떠날 거니까요. 아이고, 어깨, 아유,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게 무슨 냄새야? 저 병신이 밥을 다 하고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반찬을 뭐 이리 많이 했대? 어머니 드시라고요. 너 오늘 말을 잘하네. 어깨 아프시면 파스 붙이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어머니, 지수야.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말을 똑똑히 알아듣고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곧바로 시누이를 깨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달려갔죠. 잠 좀 자자. 새벽부터 왜 이래. 저거 전현, 우리 말 다 듣고 있었어. 다 듣고 있었다고. 뭔 소리야. 저 병신이 뭘 들어. 너 이리 와봐, 얼른.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끌고 제가 있는 부엌으로 왔고 시누이는 저한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귀머거리 병신 장애인아, 너 내 말 들려? 들려? 들리면 말해봐. 야야야야야야. 겉봐, 안 들린다니까. 나 병신 아닌데. 나 사람인데. 너 그동안 날 그렇게 불렀니? 저 병신. 들린다 봐, 엄마. 너 그동안 장애인 행세 한 거야? 우리 속이고? 속여? 누가 누굴 속였는데? 니들이 날 속인 게 아니고? 어머. 당장 통우 불러와, 통우! 시누이는 남편을 찾으러 방으로 갔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 없어. 찾지 마. 어젯밤에 우리 아빠한테 불려갔어. 내가 이걸
아빠한테 보냈거든. 들어볼래? 저는 이 인간들이 절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욕하고 절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을 녹음한 것을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하얘졌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안 들려도 행복했어. 안 들려도 날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날 속이고 이용하려고 해? 지금 우리 부모님 오실 거야. 네 아들 개같이 끌고 말이야. 너 언제부터 틀렸던 거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아니, 시집 오고 날 천대하던 날들을 견디며 너희들이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수술을 결심했지. 자, 이거 귀에 있는 거 보여? 나 이제 아주 잘 들려.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마주할 걸 알면서 그래도 당신들을 믿었다고. 뭐? 아니, 네 말대로 네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오해? 무슨 오해? 왜? 없을 때는 대통령 욕도 한다잖아. 우리가 맨날 네 욕만 한 건 아니야. 너도 우리 속으로 욕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야. 맞지, 엄마? 이제 그럼 네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뭐지? 오해? 다들 돈에 미쳐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당신들, 이제 끝났어. 그때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고, 그 자상하던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난 내 딸이 부족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걸 아낌없이 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하고 우리 딸 목숨을 노려. 내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 이제 그거 다 토해내. 일주일 시간 준다. 다 토해내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 아주 잘근잘근 씹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고은아, 얼른 가자. 에휴, 재수없는 것들. 전 전날 밤 친정에 시댁 인간들이 저를 장애인이라고 비하하고 절 죽이고 돈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음본을 친정에 보냈고, 남편은 전날 밤 친정 아버지의 호출로 친정에 갔다가 반병신이 돼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려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동우랑 네 신우가 계속 그러자고 해서 난 그냥 장단만 맞춘 거야. 내가 어떻게 널 죽일 생각을 하니. 제발 오해를 풀고. 오해라는 말 이제 그만해. 내가 죽으면 너희들한테 돈이 간다고 생각했어? 아주 상상력이 대단하셔 다들. 내가 죽어도 너네들한테 10원 한 푼도 안 가. 그리고 내 재산 내가 미쳤니? 내가 안 들린다고 해도 너네들한테는 안 뺏겨.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네들한테 준 돈은 날 잘 봐달라고, 내가 편하게 시집살이 하라고 준 돈이야. 그러니까 내 시중 잘 들라고 준 돈인 거 몰랐어? 돈이라면 똥이라도 먹을 인간들, 돈에 미쳐서 어디 잘 살아봐. 끝까지 거짓말하는 꼴 보니 역겹고 더러워. 이거 놔. 여보, 우리 어렵게 만나고 사랑했잖아. 그날을 기억해봐. 그래, 네가 처음부터 날 타깃으로 잡고 아주 작정하고 연기를 했지. 내가 그 연기력은 인정해줄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을 고를 걸 그랬어. 네가 하도 거지같이 굽신거리길래 내가 널 선택한 거야, 이 병신아. 날 보고 뭐라 해도 좋아. 여보, 나 이렇게 다친 거 안 보여? 제발 여보, 당신 친정에서 좀 쉬다 와. 우리는 그동안 반성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장인어른 돈은. 이게 보자니까 진짜 미쳤어? 우리 오빠같이 멀쩡한 사람이 너 같은 병신이랑 결혼한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잘난 척이야.
너 수술했다고 정상인 됐다고 착각하지 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기머거리 병신이라는 건 알겠어? 전 신우이의 말에 정말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절 골탕 먹이려고 밥에다 소금을 탄 기억이 나더군요. 전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신우이 귀에다 쳐박았습니다. 이제 또 미쳤어. 이거 안 나. 엄마. 너 소금이 더러운 세균 소독해주는 거 알지? 넌 아마 소금밭에 굴러도 네 더러운 정신머리 소독이 안 될 거야. 알아? 그리고 당신들 똑똑히 들어. 아빠가 분명히 말했어. 일주일이야. 아니면 네 동생이랑 네 엄마까지 네 꼴 날 테니까 얼른 돈이나 준비해. 맞다. 셋 중에 하나 죽으면 되겠네. 그럼 보험금 나오잖아. 안 그래? 그리고 이혼 소송 할 테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주말엔 날 죽이려고 했다가 계획이 싹 변경이 됐네. 아주 바쁘겠어. 이 병신들아. 정말 끝까지 실망스러웠던 건 절 죽이려고 그렇게 똘똘 뭉친 세 사람이 코너에 몰리자 서로 남 탓으로 돌리다니. 정말 저게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친정아빠의 빚을 갚지 못해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다 붙잡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고 시누이는 자기 엄마랑 오빠를 버리고 집에 있는 보석이며 숟가락까지 다 팔아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소식은 어느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술 취한 노숙자 최 씨가 한 행인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행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최 씨는 길 가던 행인에게 지갑을 빼앗으려다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최 씨는 과거 대기업 직장인이었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개 같은 죽음을 당한 남편. 전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도 날 아껴주던 그 사람의 미소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주 저 먼 옛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며 그동안의 아픈 기억을 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 앞에 서서 수어로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이시죠? 우리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는 저와 같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쓰다듬어 줄 수 있는지 아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심하다는 것과 그걸 이용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잠시 떠나 있고 싶어서 지금은 외국에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부부란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랑에 속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참 후회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들리던 세상이 다시 들리는 세상으로 바뀌는 날이 오듯 저에게도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행운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 또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 믿으니까요.